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875년 3월 26일 태어났다.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이고 재임 기간이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7일까지 1대, 2대, 3대 연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셨다. 1985년 4월 2일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 배제학당은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평등, 인권 등 개념을 교육받고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교육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독교 문명을 처음 경험, 그리고 후에 서재필을 만나게 된다. 서재필은 한국인들에게 독립과 자유사상을 전파한 선구자다.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자유사상을 계속 알려주고 하지만 당시에 조선을 장악한 수구 세력들은 본인들 권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그래서 군주제를 부정한다면서 고종에게 모함을 합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연루가 돼서 반정부 데모 조직으로 선동했다라는 죄목과 함께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이승만은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생활 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양반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영어를 통달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추록. 근데 이때 당시가 조선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다. 그래서 국군이 위태로워지니 고종이 영어 가능한 사람을 찾았고 감옥에서 나온 청년 이승만을 밀사로 파견합니다. 1904년 11월 4일 오단에 외교 문서를 여러 개 숨겨가지고 비밀리에 서울을 떠납니다. 그런데 1905년에 갑자기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 나이 30살. 조선인이 영어를 하는 것도 신기한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작성해준 추천서를 가지고 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후에 하버드 석사를 따시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데 2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마친다는 보장과 함께 기숙사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이때 청년 이승만의 논문 자체가 뭐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법상 중립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우수 평점을 받고 1910년 7월 18일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우두로 윌슨 총장이 직접 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그때 당시 동양인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가 되었다. 1910년에 식민지가 된 조선으로 귀국,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이상재라는 분이 한성 기독교 청년회 YMCA를 창단을 했는데 이때 기독교 애국운동을 전개합니다. 기독교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청년 이승만은 YMC 한국인 총무와 학감 활동을 하시면서 해외에서 배워온 지식을 토대로 성경과 국제법을 조선인들에게 지도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기독교 세력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배고이 사건이 발발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박해를 한 겁니다. 이승만도 체포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잡히면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의 상황을 알릴 수가 없다고 판단.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영어 실력을 이용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서 33년간의 기나긴 망명이 시작됩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주한 한인들이 많았고 이승만은 그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보다 먼저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한인 기숙학교를 설립한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버려진 여자애들 6명으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학위의 교육도 잘하니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인 기독 여학원이 한인 기독 학원으로 바뀌면서 우리 민족 최초의 남녀 공학 교육기관으로 바뀝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부터 남자 여자 같이 교육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도 창간하여 독립운동 소식 전달, 국제정세 소개, 한인 사회 결속,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핵심은 무장투쟁보다 외교 독립론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미국 의회, 국제회의, 국제 여론을 상대로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파리 강화회, 워싱턴회, 국제연맹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일본 식민 지배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 국제회의에 편지를 보내고 한국의 독립 필요성을 끊임없이 알렸습니다.
당시에는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답장을 받지 못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1년 하와이에서 대한인동지회를 조직했습니다. 목적은 독립운동 자금 확보, 해외 한인사회 조직화, 자신의 외교 독립운동 지원. 이 조직은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영어로 책을 써서 일본의 탄압 실태를 미국 사회에 알렸습니다. 특히 백오인 사건, 조선 기독교, 탄압 일본 통치의 문제점을 해외에 알리는 선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승만은 서재필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한인 대표자 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땅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국가의 멸망과 교회의 핍박을 우리 민족이 겪는 십자가 고난으로 해석하면서 제1차 한국 의회 개최 독립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이게 4월 16일입니다. 실제로 3.1 운동 이후에 한반도 밖에서 여러 임시정부들이 막 생겨났다. 실제로 활동했던 임시정부가 3개인데 이 임시정부에서 청년 이승만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를 한다. 외교와 영어에 능통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그동안 계속해왔던 사상도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여러 임시정부들이 통합된 상의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서로 활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상해의 임시정부는 이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때부터 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되고 이때 처음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명칭이 생기고 대통령이라는 대외적 명칭을 이때부터 사용합니다. 19년 6월 14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1919년 6월 27일에는 파리 강화회의의 의장에게도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교육에 힘쓰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933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은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 정원대사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1933년 1월 4일 외교를 시작합니다. 연설에서 만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일본에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의 독립을 시켜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 활동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외교 목표는 임시정부 승인이었습니다. 한미협의회를 조직하여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상원 의원들 전부를 다 찾아갑니다. 미국 국무부한테 얘기해달라 로비하며 엄청난 외교 활동을 한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임시정부나 망명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임시정부가 승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배에 의한 해방이 진행이 됐죠.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해방이 갑자기 일어난 거다. 우리나라 독립이 독립운동가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용기가 하늘에 닿아서 천운이 발생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2개를 터뜨리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고 한반도를 포기해가지고 독립이 되었다. 허나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귀국을 못한다. 당시 공산주의에 우호적이었던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해방한 한반도는 공산주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 귀국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 귀국을 막았지만 그걸 뿌리치고 1945년 10월 16일 33년 만에 조국에 입국하였다. 그리고 1945년 12월 26일 날 소련 모스크바 3상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신탁 통치를 반대하셨는데 이미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 12월 17일 소련이 한국과 한국민을 노예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한국 공산주의자들을 소련을 모국이라고 부르며 한반도를 소련이 일부러 만들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서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이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대립이 시작되었다.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쪽은 공산주의자들 쪽이었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자라고 하는 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었다.
그리고 1946년 2월 북한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북한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토지 강탈 시작하고 국유화를 시작합니다. 남한의 공산당들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며 투자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해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체질인 사람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우리나라 공산당으로 가는 순간 소련 지배받고 끝난다라는 걸 이미 예견해서 이때부터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절대 공산당들이랑 타협을 안 하셨다. 하지만 미군은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그냥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자 주장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급 발언이 터집니다. 이 정급 발언이 뭐냐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동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을 하셔야 될 것이다. 즉 1946년 2월부터 이미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미 구상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때 발언하게 된 거다. 그래서 김구는 남북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했고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먼저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15년에 미국에서 공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1948년 7월 11일 오전 11시 주한 중화민국 공사유엄안과 김구에 대한 대화가 2015년도에 풀렸다. 이승만 정부에 협력할 것을 권유한 장개석 총통의 뜻을 전하면서 평양 방문에 관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극비 문서라고 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가 북한 국제문제 프로젝트 보고서를 공개를 했으며 이 비망록에서 김구는 자신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남북 지도자 회의에 갔던 이유는 북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첫 번째, 남한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대응할 만한 병력을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소련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아주 손쉽게 그 병력을 남한으로 투입시켜 한순간에 여기에서 정부를 수립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다. 즉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 중이다.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남한은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김구는 사실상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김일성과 함께 합의했던 공동성명서에서는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중국한테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북한이 머지않아 소련의 도움으로 남침할 걸 알면서도 대중을 향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시대 배경상 김구 입장에서는 북한 주도의 통일로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는데 굳이 이승만하고 왜 손을 잡냐? 는 계산이 선 것이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 있으면서 워싱턴 정계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필요성 주장, 반공 노선 강조, 미국의 대한정책 설득 남북 통일 정부가 불가능하면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는 미국 정계와 워싱턴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미국 내 반공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고 결국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므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노선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유엔 승인을 받아 건국 노선을 탔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선거가 실시된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민주주의를 완성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보통 남자에게 먼저 선거권을 주고 나중에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식의 선거가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하였고 그렇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적 시차를 한 번에 극복해버린 거다. 1948년 7월 10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7월 17일 공포, 1948년 7월 20일 헌법에 근거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 공식 취임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80표, 김구는 13표, 안재홍 2표, 서재필 1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사의 주요 내용은 똑같은 국민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정부는 국민이 주장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헌법에 의해 임명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선포합니다. 1919년도가 건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역사적 사실로 보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가 발발합니다. 발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도쿄에 있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메가더 사령관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 누구 책임이냐? 당신네 나라에서 성의를 보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와서 한국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1949년도 6월 29일 날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를 했지만 반대로 마오쩌둥, 김일성의 요청에 따라서 1949년 3월 말 인민해방군의 소속 조선족 장병을 북한으로 귀환시킨다. 즉 북한은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고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도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1950년 침공을 한 겁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런승만이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직전인 6월 27일 새벽 2시에 국회에도 통보하지 않고 대전으로 도망가면서 방송으로 말하길 서울 시민 여러분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방역으로 적은 퇴각 중이다. 이렇게 거짓 녹음만 라디오로 송출했다라고 하면서 서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대전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런승만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승만은 전쟁 발발 후 이틀 동안 서울을 떠나지 않았고 1950년 6월 27일 방송연설을 감청한 미군시 IAEA 녹취 보고서 전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 날 어떤 방송을 했는지 전부 기록돼 있는데 실제로 전문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을 지켜달라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누군가가 꾸며낸 각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적군이 전차로 무장하고 징역 중이다. 우리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 맥가더 장군이 장교와 물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만 계속 방송을 한 기록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무초대사가 이승만에게 한반도를 떠나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다 하여 실제로 해외로 망명하지 않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남하하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정부를 유지하며 이동하였다. 그 당시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전시연설만 무려 279회나 진행하였다. 한강다리 폭파 사건은 시민들은 부교를 통해 대피했다는 주장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중에 폭파시켜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다 라는 두 가지 주장이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1950년 6월 28일 오전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 북한군 전차부대가 서울 시내에 진입했고 국군 수뇌부는 북한군 전차의 징역 속도를 고려했을 때 약 2시간 내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군사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폭파는 오전 2시 30분경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군 내부에서는 폭파가 늦었다는 평가까지 존재한다. 다리 폭파 과정에서 혼란 속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군사 상황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피 중 폭파시켰다는 부분만 확대 해석하여 이 사건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역사는 감정만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전황 지휘, 체계 군사 전략 기록의 한계까지 함께 놓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1950년 7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육해 공군 총사령관을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본인이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두 장관에게 메모를 주시는데 잘 읽어보고 솔직한 얘기를 해달라였는데 그 메모는 한국군의 작정원 이양에 관한 문서였다. 우리는 지금 싸울 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사령관들도 다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고 1950년 7월 17일 작전 지휘권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미군에게 작정원을 주고 유엔군이 같이 활동을 하니까 지휘 체계가 이론화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면서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 미국이 한국의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참전하고 있으니까 유엔군도 같이 싸워버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까? 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겨버리고 미국이 유엔군 소속이니까 같이 싸우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전쟁이 완전히 볼이 붙기 시작합니다. 낙동강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과 부서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은 겨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을 추석이 이전에 반드시 방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합니다. 이때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에 서울을 탈환합니다. 여기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했다. 서울은 공산주의 압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유와 존엄을 누리게 되었다. 승리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다른 행보를 해버린다. 원래 유엔군의 초기 목표는 38선 이남 지역이었다. 즉 유엔군은 더 이상 피 흘리지 말고 그냥 이 대한민국 땅에 침입한 불법 침략한 공산군만 퇴치하자. 즉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던 거다.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해서 전쟁을 멈춰버렸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총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나의 결심이고 명령입니다. 지금 국군은 38선을 넘어서 북진합시다. 유엔군이 같이 하면서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군이 지쳐있으니 지금 우리 민족 통일 위해 지금부터 북진합시다. 북진하세요. 명령입니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합니다. 1950년 9월 30일 작정원을 양도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자적인 작전 명령을 하고 이때 10월 1일 국군 3사단 23연대가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리하여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다 수복할 직전까지 왔는데 갑자기 보고가 떨어집니다. 1950년 11월 6일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가 떨어지는데 중국군이 개입했다라는 보고를 받아요.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급변합니다. 급변하면서 11월 하순 2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이 동원되어 유엔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며 서울은 또 공산당에게 점령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냥 남북한의 전쟁이 아니라 유엔군과 중공군의 대결로 바뀌어버린다. 결국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으로 진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년간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린 게 6.25 전쟁입니다.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북한도 대한민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계속 돈 들고 전사자 나오니 빨리 끝내고 싶어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 라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빨리 휴전시키고 미군은 바로 철수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철수는 한반도 공산화다. 절대 안 된다. 미군은 무조건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 미군이 나가는 순간 중공군이랑 러시아 소련군이랑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공산화된다. 안 된다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1953년 6월 18일에 있었던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를 관리하던 미군을 기습해가지고 27,000명을 그냥 바로 포로를 탈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전쟁 못 끝내게 해버린 것이다. 이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진짜 격분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제거 작전까지 만들었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죽이려고까지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 여론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했지만 실제로 제거 작전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완벽하게 파악한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 미국 장성들과 정계, 재계 유력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체결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하였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그 밖에 업적들, 대표적으로 농지개혁이다.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토지를 분배한 농지개혁법으로 인해 많은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전환하고 사회를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태평양 전쟁 전후 처리를 위해 1950일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선포가 발표가 나오기 전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발표합니다. 평화조약을 맺고 52년 4월 28일 날 발표를 해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발표되기 전에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포함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충격받은 일본이 이 라인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면서 반발을 했다. 오늘날 일본과 독도로 분쟁을 할 수 있었던 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독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려가지고 지금 일본도 계속 그거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52년 8월 5일 한창 6.25 전쟁이 진행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선거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선제였는데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선거를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대통령을 직선제로, 근데 역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되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에 문교부 기술보유국 안에 원자력과를 설치하고 4월에 연구소 2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요. 1951년 1월 원자력권을 발족시켜서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가동된 거는 1962년에 가동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1960년도에 자진 하야를 하시고 이 원자력 연구원은 1962년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4.19 의거로 하야했다.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 이기봉이 부통령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리고 1960년 봄 4.19가 발생한다. 상황을 파악한 이승만 대통령은 시위에 참석했다가 직접 부상을 입은 청년을 찾아서 간다. 그리고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 부정선거를 왜 하냐? 안부정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이 참으로 자랑하다. 정권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이런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나는 이 젊은 학생들이 정말로 자랑하다. 내가 그만두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공식 하야를 선언하십니다. 본인에게 해당 없는 부통령의 부정선거에 따른 하야입니다. 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므로 재선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모든 공직에서 퇴진을 한다. 그리고 4월 27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에 1960년 2월 29일 하와이로 망명,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서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2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유언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해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 업보다 공을 많이 세우신 건 확실하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인물이 선에 가까운 사람인지 악에 가까운 사람인지 판단하고 싶다면 단 하나의 장면이 아닌 그 사람이 평생 걸어온 길 전체를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